정체된 클래리티 법안 이후 방향성과 파급력에 주목. 자, 저희 또 굿모닝 크립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계신 사안이거든요. 네. 대표님 최근 상황 좀 어떤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좀 이견이 나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에 네. 대해 가지고 계속 좀 반대를 하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백악관 그리고 이제 제디 벤스 부통령 또는 뭐 이런 분들은 이것은 의회의 너무 욕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좀 뭐 이것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마로라고 그 회담에서도 이것은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좀 허용되지 않는다, 크리에이티브 법안이 계속 지연이 되면은 이 패권을 좀 중국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좀 기대감과 그리고 좀 실망감이 좀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것이 되게 언제 될 것이냐 좀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저는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좀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런 법안들이라는 것이 좀 뭐 만들어져야지 뭐 기관들도 들어오고,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는 이제 전략 준비금, 국가 차원, 연방 정부든 주정부든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전략 준비금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규, 제도와 체계가 만들어져야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어찌 보면 좀 신중한 걸 수도 있겠죠. 기존 은행권에 대해서도 좀 침해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위한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굳이 막겠다 이런 것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그게 뭐 11월 전후 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중간 선거 이제 그때까지 되느냐 마느냐 지금 그걸 좀 치열하게 보고 있는데, 그쵸.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르면은 5월에 이제 마크업 상원에서 마크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7월에 본 회의 표결까지 해서 통과가 되면은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언젠간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고 그 언젠가가 일단 올해 중간선거 전후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죠. 일단은 또좀 저는 긍정적인 뷰를 좀 많이 보는 사람이기는 한데, 네. 일단 그렇게 좀 보았을 때는 그 전에 좀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표결과 사실 연결이 된다. 사실 뭐 이것이 공화당에서 이끌고 있는 법안이긴 하지만은 뭐 민주당 쪽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심들 이런 것을 좀 같이 고민을 했을 때는 뭐 좀 승인을 하는 방향성이 조금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보시면은 2000년 당시 네. 상품 선물 현대화법이라는 것이 좀 제정이 된 적이 있어요. 이제 오.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가 어떤 시기였나라고 보았을 때는 뭐 이제 뭐 원자재, 이제 곡물들이나 금, 은 이런 시장들이 막 성장은 하고 있었습니다. 성장은 하고 있었는데 뭐 마땅한 뭐 법규가 뭐 없었던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 2000년에 그 상품 선물 현대화법이 좀 제정이 되면서 네. 이제 2004년에 금 ETF라는 것이 생겼고, 이후에 이제 금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가격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와 지금이 좀 유사한 흐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가상자산 시장, 코인 시장 계속 굉장히 빠르게 커져가고 있고 제도권 내에 들어가고 있죠. 실질적으로 ETF 물론 이제 들어왔습니다만은 이런 국가 차원에서 또는 기업 차원에서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도, 이런 법은 좀 아직 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면은 이런 중장기적인 시나리오로서 구조적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2000년도 사실 뭐 지금으로부터 25, 6년 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도 이제 금 가격은 한 온스당 한 2, 300달러 정도였고, 지금 이제 25년, 6년이 지난 이후 보았을 때는 지금 4천에서 5천 달러까지 거의 20배 가까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유동성,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물꼬를 터줬다라는 측면에서 좀 영향이 있었고, 아마 이번 이런 크리에이티브 법안 같은 경우도 그러한 영향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파급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뭐 지금 당장 되는가 네. 또는 뭐 이게 뭐 몇 개월 뒤에 되는가,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하긴 했잖아요. 통과될 거다라고 직접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또 상원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올해 안에 힘들 수도 있다. 5월
내일까지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사실 나오기는 했거든요. 맞아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이 클래리티 법안을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대외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에 대한 네. 것입니다. 사실 기존 은행권 같은 경우가 이게 예금이랑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예금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이자가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반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 이자만 한 5% 가까이 됩니다. 적게는 3%, 많게는 5%.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의 기유, 이제 그 걱정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있는 예금들을 다 뺏기게 될 것이야. 근데 그 자금이 매우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예대 마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 그쵸. 받아서 돈을 대출해 주면서 굴리는데 그럼 대출 여력도 감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되게 우리한테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정치권 입구에 되게 로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이슈이고요. 뭐 이외에는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 이해상충 이슈도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이 하고 있는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또 트럼프 밈코인, 멜라니아 밈코인, 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USD1까지 이것은 가족들이 하고 있는 이해상충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는데 네.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행정명령으로 자기는 제외한다. 대통령의 가족은 제외한다라는 행정명령을 해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리티 법안에는 포함이 돼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네. 하면서 그 부분도 뭐 언론에는 많이 노출은 되지 않지만 지금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있고 또 세 번째로는 SEC와 CFTC 이제 이 법안 자체는 좀 더 CFTC의 권한을 좀 더 많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SEC와 CFTC가 이 법안이 좀 제정되기 이전에 디지털 자산 가이드라인을 뭐 이미 3월 중순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보았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탈중앙화가 많이 되어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를 하면서 그 기대감을 더욱 올렸는데요. 아마 크리에이티 법안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흐름으로 좀 해석이 될 여지가 저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러한 뭐 이견들,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또 SEC와 CFTC의 권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좀 매듭이 뭐 연초보다는 좀 많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뭐 저희가 입법을 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가이드 또는 이 분위기를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논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대부분 조금 중간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는 있지만 확실히 언제 안에 통과된다라는 게 없다 보니까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는 일단 통과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함께 공유를 주셨습니다. 만약 이게 통과되지 못하게 된다면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올해 10월에서 11월 비트코인의 전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혹시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약간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게 통과가 된다면은 더욱 더 빠르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계속 좀 지연된다면은 네. 뭐 이게 3분기보다는 뭐 4분기 좀 더 딜레이되면 내년까지도 이제 그 흐름은 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이런 매크로의 변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런 제도화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꾸준히 관찰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굿모닝 크립토 지켜보시면서 이제 계속 좀 관찰하시면은 아마 좀 발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가 좀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시장의 좀 흐름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치닫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호재거리들을 시장이 기다리고는 있지만 아직 뭐 어떤 것 하나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금 역발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 대응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민코인 말하라고 만찬, 백악관 만찬 총격.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벌써 세 번째 총격 사건으로 시장에도 좀 적지 않은 충격을 주긴 했는데 다행히 뭐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주말 사이 있었던 일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백악관에서 이제 개최한 행사입니다. 이제 백악관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행사가 있었는데 약 2,5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서 총격 사태가 일어났고 다행히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되게 큰 뭐 이벤트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그게 저녁이었는데요. 네. 그 오전에는 이제 말어라고 행사도 있었거든요. 그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밈코인 대상으로 상위 홀더들을 대상으로 만찬이 있었습니다. 음. 이제 그런 한 상황 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도 단기적인 좀 변동성이 있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질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말어라고 행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트럼프 밈코인 아시죠? 이제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위 297명을 대상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직접적인 미팅을 할 수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이 상위 29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면까지 하는 행사였습니다.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보냈다라는 것이 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흐름이었었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송치영 의장, 투나무 네. 의장이죠. 송치영 의장도 좀 참석했다라는 것에 좀 의의가 있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트럼프 대통령 코인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의 만찬이었지만 예전만큼 또 막 폭발적인 변동성이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주요 이슈로 다뤄볼 만한 사건이었고 하필이면 그 안에서 또 총격 사고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좀 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주말 사이에도 좀 뭐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발언을 내놓기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가 최근 코인 시장 안에서의 좀 동향은 최근에 어땠나요? 네, 지금 되게 사실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변동성은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도 행사를 했었고 네. 올해도 행사를 했었는데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 딱 이게 딱 적합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은 이제 소문이 났을 때 그때 상승을 하고 오히려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좀 하락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흘러갔다라고 말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뒤늦게 들어왔다고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이런 것보다는 조금 차근차근 하는 것이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백악관 관련된 이제 만찬의 총격이 나타났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뭐 용의자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또 이란에서 한 것 아닌가 이런 제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좀 아니었다라고 나타났었고 지금은 이제 뭐 과거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지지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정도로 이제 나타났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밝혀지기 전에도 이것은 좀 이란과 무관할 것이다라고 또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또 이제 종전에 대한 협상, 이것을 우리는 좀 전쟁에 대한 출구 전략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고 해석되는 것은 좀 시장 뭐 전쟁에 대한 충격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피셜 트럼프 가격 같은 경우는 주말을 앞두고 3달러를 돌파를 했다가 딱 주말 되자마자 가격이 급락하면서 2.5달러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셀더뉴스 현상이 그대로 나왔었던 상황이었어서 이런 이슈들을 앞두고 좀 거래량에 실리면서 가격 상승이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가치로까지는 연결되지 못한 채 급락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좀 먼말치서 관망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헤드라인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올해 전고점 경신 가능성은 잡아주셨는데 비트코인의 전고점이 12만 달러가 넘죠. 이번에 이게 돌파가 될 수 있을지 사실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지금 뭐 기준금리 인하 올해 물 건너갔다라는 시각도 많고 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물론 다들 좀 내성이 생겨서 초반보다는 좀 덜 민감하게 반응은 하지만 아직도 지금 협상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비트코인의 전고점을 우리가 올해 안에 기대해봐도 괜찮은 것일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의 생각 네. 나눠주시죠. 네,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저의 그냥 개인 생각이다. 생각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에 조금 더 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또 말씀을 드리겠죠. 사실 뭐 과거 반감기 패턴 잘 아시겠죠? 4년 주기로 있었던 네. 이제 그 패턴에 의하면은 올해 10월이 이제 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분석가들은 이제 올해 10월에 저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격은 4만에서 5만 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뷰가 대표적인 뷰이고요. 네. 저와 같은 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그리고 이제 ETF의 발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기관 자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공급이 총 2,100만 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2천만 개가 채굴이 되었고 이제 향후 140년 가까이 동안에 이제 100만 개가 채굴이 되는데요.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공급 속도가 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ETF뿐만 아니라 뭐 DAT 기업, 스트래티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들, 정부 차원에서 국부 펀드나 연기금들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저는 과거 패턴과는 좀 다른 패턴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패턴이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뷰입니다. 이제 그런 흐름에서 특히 저는 ETF 측면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2024년 1월에 처음 이제 블랙락이랑 피델리티 이런 음. ETF가 처음 나왔었죠. 저는 그것은 좀 빠른 이제 뭐 그런 기업들이 먼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모건 스탠리가 또 MSBT라는 ETF를 또 신규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았을 때는 좀 전통 금융 기관들인데 약간 후발 주자인 거죠. 그래서 뭐 선발 때가 있었고 이제 후발 때가 있는데 선발 때는 2024년 그리고 후발 때는 2026년 들어오면서 아마 그 자금이 더욱더 빨리 들어올 것이고 아직 크리에이티브 법안이 제정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들어왔다라는 것은 아마 더욱더 크리에이티브 법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은 그 흐름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흐름 측면에서는 네. 저는 12.6만 달러 충분히 와. 가능할 것이다라는 확률을 뭐 저는 좀 높게 보고 있는 편이다 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시기로 놓고 봤을 때는 연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한 3분기 전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네. 이유는 이제 사실 미국이라는 곳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네. 이게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제일 올해 중요한 이벤트가 11월에 있는 미국 중간 선거입니다. 네, 그 전까지 아마 좀 유동성을 좀 더하든 뭐 지금 케빈 워시 후보가 실질적으로 연준 의장이 되고 나면은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배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은 음. 지금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매파적으로 한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를 통과하는 게 1번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특히 또 AI로 인한 생산성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은 한 10월, 11월 전후로 좀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오.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좀 중간 선거 전에 비트코인의 신고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 주시는 거네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다만 신고가를 앞두고 한 번의 초과가 아직 남았다. 그러니까 한 번의 추가 하락을 경험해야만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의 강한 조정이 지금 시점에서도 좀 예측이 되실까요? 사실 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사실 하락이 있어야 또 상승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상승에 올라타긴 좀 어렵고 일반적으로 좀 하락을 해서 좀 레버리지를 좀 꺼트린 이후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뷰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게 4년 주기 반감기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반감기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반감기 이제 끝났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이제 뭐 비트코인의 슈퍼 사이클의 시작이다라는 관점도 많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반감기대로 또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앞에 올해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또 반감기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감기라는 것이 이제 이 비트코인이 공급되는 속도 이것이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4년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에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고 2012년 그리고 16년, 20년, 24년 이렇게 매번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감기 그 사이클을 보았을 때 반감기 이후 약 한 12개월 또는 18개월 후에 고점을 좀 기록했었고요. 이제 그 가격대가 이제 반감기 대비를 보았을 때 첫 반감기 이후로는 비트코인이 100배 가까이 올랐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반감기 이후로는 30배.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 이후로 한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번째 반감기가 이제 작년 24년이었죠. 재작년이었죠. 24년 4월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보았을 때 이번 비트코인은 과거처럼 100배, 30배, 8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배에서 한 3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고 네. 24년 반감기 당시 가격이 6만 5천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서 한 3배를 하면 한 20만 달러 되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한 12만 6천 불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2배밖에 못 갔다. 이렇게 지금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과거 반감기 오른 것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좀 하락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고점을 기록한 이후로부터 약 1년간 조정을 받습니다. 네. 1년 조정을 받는데 그 하락폭이 뭐 적게는 70%, 많게는 90% 가까이 네. 되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는데 어. 그거는 그때 당시 그 공급량이 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던 시기였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이 있었고 지금 이제 공급이 2천만 개 이상 좀 채굴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변동폭은 좀 제한적이지 어허.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그래도 고점이 만약에 12.6만 달러였다. 거기서 이제 60% 빠진다라고 보았을 때는 네. 한 5만 달러까지 또는 뭐 4만 달러까지 그렇게 좀 이제 뭐 추론하면은 그 정도로 이제 해가지고 올해 10월에 4만 5만 달러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계속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대표님은 반대로 올해 10월에 4만 달러를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고점을 경신할 수 있는 시점이 10월, 11월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네요. 전통적인 반감기의 시점과는 이번에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것에 좀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뭐 사실 우리가 정고점을 작년 10월 첫날에 경험하고 나서 그 뒤로 지금 반년 동안 거의 50%에 가까운 조정을 지금 수주째 겪고 있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걸로 반감기 때 보통 나오는 좀 하락장을 퉁칠 수 있을 것일지 혹은 이거는 이제 뭐 시작에 불과하다.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시장 안에서는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마련이 되어져야지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들 이야기하는 게 뭐 금리 인하라던가 혹은 뭐 전쟁에 대한 종료 시점 그리고 클래리티 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조건들이 채워지면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잘 조건이 마련이 되어져야지만 방금 말씀 주신 정고점을 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클래리티 법이라던가 뭐 기준금리 인하가 그 안에 없어도 일단 사이클적으로 시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전자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이게 음. 매크로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야 되고요. 네. 동시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이런 클래리티 법안이죠.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맞물려야지 이제 좀 이러한 유동성 또는 투자 심리의 개선이 이끌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고 이 독자적으로 뭐 매크로는 죽어 있는데 비트코인 독자적으로 좀 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전통 금융기관 네. ETF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보았을 때 이런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장세다 보니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매크로와 같이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매크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개장하기까지 이제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서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이 만약에 올해 10월, 11월 사이에 말씀 주신 대로 정고점에 대한 돌파가 가능하다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모아가기 좋은 구간이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미 자산운용을 또 하고 계시고 또 대표님 자체도 현재 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참여자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근에는 계속 좀 모아가기 전략으로 대표님도 좀 대응을 하고 계셨나요?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이나 또는 이제 뭐 메이저 코인들이죠.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뭐 솔라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좀 계속해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한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쟁 이슈가 뭐 되게 무서웠죠. 그래서 2월 말 3월 초만 하더라도 계속 빠질 것 같고 이제 시장은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V자 반등,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또 발생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시장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한다면은 계속해서 좀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고 지금 같은 경우도 전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할인되어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이런 수요와 공급 이런 측면을 보시면서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그런 전략으로 DCA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게 좀 안정적인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정적인 전략들을 계속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장의 시그널들 또 지표들도 있잖아요. 네. 매크로 지표라던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시장 안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네. 어떤 신호들이 따로 있으실까요? 아마 온체인 데이터들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MVRB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마켓 밸류와 리얼라이즈드 밸류 해가지고 마켓 밸류라는 건 시장 밸류인 거고 리얼라이즈드 밸류는 이제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쉽게 표현했을 때. 네. 그래서 이것이 1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수익권이고 1 어. 밑으로 가게 되면은 나는 좀 손실권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지금은 1보다 약간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오. 근데 과거 보았을 때 이게 3.7 이상이면은 네. 9점이었다라고 이제 나타내는 그런 아, 지표들이 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가깝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 있거든요. 음. 그런 측면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투심을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미국 ETF 유입된 이후에 국내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 김프라고도 하죠. 네. 이제 그러한 프리미엄이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좀 양수일 때, 높을 때는 좀 시장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음수, 떨어져 있을 때는 좀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그런 지표들도 좀 지켜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람들의 손실 구간인지 뭐 수익 구간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NBRB 지표, 그리고 또 미국 기관들이 지금 시장을 뭐 매수를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에 관심이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들 설명을 주셨습니다. NBRB 지표 말씀 주시면서 3.7까지는 가야 고점이다 하셨는데 아직 1점대면은 갈 길이 좀 멀었다고 봐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죠. 아직도 조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지금 구간에서의 전략들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 외 또 보시는 지표 더 있으실까요? 네, 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네.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배율 오실레이터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전환되었다라는 것은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하는 시그널로 보실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 지표가 계속해서 좀 스테이블 코인 비율이 높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좀 관망 중이고 대기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지표들도 조금은 참고해 보시면은 지금 유동성 이게 네. 유동성과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동성도 지켜봐야 되는데 그 코인 시장에서 유동성 스테이블 코인 비율이다 보니까 이제 그 지표도 좀 지켜보시면은 들어오는구나 혹은 좀 관망하는구나 이런 거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시장의 뭐 매크로 지표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해석하고 시장에 대입을 해볼 수 있는 지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개 조금 설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정학적 이슈, 이벤트와 비트코인의 흐름은 정말 외부적인 변수가 사실 시장에는 가장 중요한 좀 가격 형성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뭐 온체인, 클래리티 다 중요하지만 결국 그래서 남들이 다 똑같이 보고 있는 이 시나리오, 이 지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도 크게 바뀌는 거잖아요. 올 한 해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1분기에는 약간의 횡보나 조정, 네. 그리고 2, 3분기는 좀 상승, 4분기 정도는 이제 좀 조정이 올 수 있는 4분기가 다시 조정. 왜냐면 이제 11월 중간선거 끝났기 때문에 네. 이게 셀더 뉴스랑 좀 비슷한 거죠.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 끝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좀 고려하고 있었는데 뭐 돌이켜 보면은 이제 1분기 먼저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뭐 베네수엘라 그리고 네. 핀란드 그리고 이란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불확실성을 좀 많이 만들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이 레버리징을 해소할 수 있는 디레버리징을 좀 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에 따른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상승이 되고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 매파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형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산시장 가격도 좀 떨어졌었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 뭐 의도했지 않았든 간에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과정이었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2분기, 3분기 이렇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될 수 있는 차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끝이 나고 나면은 이제 재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건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면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를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돈 풀기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뭐 이런 이란 전쟁 그리고 지금 뭐 2022년부터 이어져 왔던 러우 전쟁 이런 것들이 아직 매듭은 지어지지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돈을 풀면서 좀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들도 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제 시행되었던 이제 RMP라고 있습니다. Reserve Management Purchase라고 해서 이제 지급 준비금 이런 것들을 연준이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 12월부터 우리는 매월마다 4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단기 채권을 매입하겠어라고 어. 했어요. 사실 이것이 경제학자나 이런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양적 완화인데? 네. 라고 당연히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것은 양적 완화가 아니다. 그냥 기술적인 조치일 뿐이다. 라고 연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풀리는 것은 좀 마찬가지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이이고 4월까지 400억 달러, 그리고 5월부터는 이제 200억 달러로 좀 줄어들어 가지고 아마 그 유동성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뭐 그 다른 방면에서 좀 더 메꿔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차근차근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OBBB 법안, 이제 오. One Big Beautiful 네. Bill Act가 시행이 되었죠.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좀 되게 긍정적일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게 세금을 조금 더 완화하고 유동성이 좀 증가하게 되고 있고 또 국방비를 좀 증액하고 특히 이제 미국은 항상 매년마다 이제 부채 한도 이슈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이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가까이 늘리면서 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 버퍼를 둔 이제 그런 상황이 굉장히 좀 영향을 끼칠 것이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제 7월에 이제 트럼프 계좌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이제 그 빅뷰티풀 법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에는 유동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7월인데 2025년 1월 1일생들부터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 또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또 2월에 되게 또 다양한 이슈가 있었죠. 네. 특히 미국 시장만 보았을 때는 사모신용 시장 굉장히 리스크가 있었고 이것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퍼질 것이다. 그래서 이란 전쟁 전에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그 기업들이 괜찮은지 아닌지 아마 이것을 이번 주 다음 주에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기업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실적이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은 이것은 그냥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관세 위법 판결도 마찬가지로 있었죠. 그래서 이 관세 위법 판결이 있었고 지금 환급을 또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환급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기업으로 먼저 환급이 되겠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유 현금이 더 생겼네. 자사주를 매입하든지 좀 더 투자를 하든지 이것 또한 또 유동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여기서 되게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또 4월이 이제 납세 시즌이었거든요. 미국이 4월 15일까지였는데 뭐 이미 연준에서 우리는 4월까지는 좀 유동성을 흡수해서 TGA 잔고라고 연준이 이제 쓸 수 있는 지갑 같은 계좌인데요. 거기를 1조 500억 달러까지 채우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좀 빨아들여서 내 지갑을 채워놓고 채워진 이후에는 다시 좀 풀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딱 4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4월 기준으로는 TGA 잔고가 한 1조 200억 달러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이 풀리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더 증가할 것이고 아마 5월부터는 좀 시장 유동성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있는 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조금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4월 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은행의 SLR 규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자본 규제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준비금 같은 거죠. 이제 이것을 좀 재무 건전성을 위해 가지고 자본금을 뭐 보통 5% 정도를 보유하라라고 했는데 이 비율을 좀 줄여줬습니다. 한 3.5% 정도로. 그럼 이 버퍼가 1.5%이지만은 되게 크겠죠. 영향으로는.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또 시장에 풀릴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되게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고 이렇지만은 뭐 큰 흐름을 보았을 때는 유동성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말간 또 이슈가 있었죠. 네. 케빈 워시에 대한 청문회는 이미 지난주에 했었는데 아마 이번에 그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청문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톰 틸리스 의원이 계속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주말에 이것을 그 미국 법무부에서 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을 했거든요. 이 말은즉슨 이제 케빈 워시가 되기 위한 그 흐름을 만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케빈 워시가 청문회에서는 좀
매파적으로 좀 다소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은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통과하고 나면은 아마 AI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산성의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 이렇게 갈 수 있는 시나리오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그런 흐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좀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떤 또 기대감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결국 시장 안에 유동성이 공급이 될 수 있고 그게 코인 시장의 가격을 좀 부양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좀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최근에 퇴직연금을 가지고 또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함께 공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좀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뭐 연준 의장 교체 이 네. 부분이 좀 어찌 보면은 큰 오. 매크로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좀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주식 이야기긴 하지만은 이제 지금 대형 IPO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스페이스X인가요? 네. 스페이스X 또는 엔트로픽 또는 음. 이제 오픈 AI 얘네들이 이제 결국에는 상장을 하게 될 것인데 네. 이제 그 말은즉슨 이것이 시장의 유동성이 더욱더 개선될 여지 그리고 뭐 그 걔들이 사실은 상장을 하면서 다 빨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걔들이 상장을 하면서 이 투심을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말씀 주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한 8천 개 이상 보유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런 것들이 가상자산 시장과 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좀 긍정적인 유동성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찌 보면은 이 IPO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매크로 네. 이슈는 뭐 매크로 이슈고 이 가장 큰 이벤트 측면에서는 IPO일 수 있고 이 IPO일 때가 좀 약간 고점이 될 가능성도 좀 약간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상장을 하는 이유는 네, 우리가 회사의 가치 평가를 낮게 받을 때 상장을 하겠어요? 높게 받을 때 상장을 높게 하겠어요? 받을 때 그렇죠. 하겠죠. 당연히 네. 그렇겠죠. 그래야지 돈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지금이 좀 고평가에 가까울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또 기업들의 IPO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때 몰릴 유동성이 또 시장에는 긍정적인 하나의 또 파도로 일어날 수 있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또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뭐 DAT 기업으로 우리가 뭐 말을 하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또 크게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된다면 비트코인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어떤 이슈들과 이벤트들이 아직 남아 있는지를 듣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올해 안에 신고가 돌파 어쩌면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가격이 워낙 저점에서 좀 장기 횡보가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들 지쳐 계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기대해볼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것에 희망을 두고 여러분들도 힘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